자, 3부에서는 논점 분석을 좀 심화시켜서 논점 가운데 이제 찬성팀, 반대팀이 맞붙어 싸울 만한 지점, 쟁점으로 좀 더 좁히겠습니다. 이 쟁점이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논점 분석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가짜뉴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정말 피해가 심각한가요? 사회적인 피해가 일어나고 있나요? 그래서 법을 만들 만큼 심각한가요? 를 묻는 거죠. 가짜뉴스 유해한가요? 유해하다면 어느 정도 유해한가요? 그 피해 정도는 얼마나 큰가요? 이것을 따져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찬성팀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반대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그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 피해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뭐 반론권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심각하다면은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보통신망법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현행법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왜 새로운 법을 굳이 만들어야 되나요? 그 정도 새로운 법을 만들 만큼 심각한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요. 또 자율규제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그래야만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자율규제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법부터 만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놓고 이제 아마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쟁점은 1단계는 무엇을 따져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짜뉴스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찬성팀이 주로 해야 될 내용이군요. 그 예로 한 가지 세월호 특별법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제 강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면 거기에 이제 수혜자들이 있죠. 혜택을 입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근데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어떤 나름대로 혜택을 입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세월호에 대해 폄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갑자기 극우 쪽에서 세월호 그 특별법 안에는 봤더니 유가족들이 지나친 혜택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더라. 뭐 학교도 막 보낼 수 있게 되고 돈도 엄청나게 보상금을 받고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유튜브 이런 데서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라고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갑자기 조선일보가 뚝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금 이제 세월호 특별법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써요. 그럼 갑자기 또 이 기사를 가지고 또 인터넷상에서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더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시 이것이 이제 레거시 정통 이런 언론사로 또 넘어와가지고 현재 이렇게 들끓고 있다. 그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는 점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보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실 보도를 하게 되면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부당하게 지나친 혜택을 입게 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유가족들을 명예와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뉴스를 계속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3자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법의 내용을 알 길은 없잖아요. 물론 알려면 알겠지만 누가 그 시간을 내 가지고 특별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한다라고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이런 의심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유가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집니다. 특별법이 나올 때마다 유가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는 이런 사회적 인식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마치 이런 극우 세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이런 혐오를 당한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요즘 이제 뉴스가 있는 저녁에 메인 앵커가 변상옥 씨인데, 변상옥 앵커가 이제 그 이전에 젊은 시절에 이런 가짜 뉴스 이제 팩트 체크하는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웅웅거려 가지고 정확히 들리진 않는데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 이제 매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모든 슬라이드에. 들어가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이슬람 어떤 이런 난민들이 유럽으로 막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자꾸 갖게 됩니다.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또 그들이 범죄 집단이다. 뭐 이런 막연한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그런 뉴스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슬람인이 강간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동양인 외모에 까무잡잡한 외모에 그런 한 남성이 강간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또 국적도 미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 이슬람 난민들이 봉변을 당한 것이죠. 이런 것을 혐오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 누군가가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혐오 범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가짜 뉴스 수준이 아니고 혐오 뉴스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거 지속되면은 그들을 혐오하게 돼서 혐오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가짜 뉴스의 피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황우석 박사의 이제 그 실험 조작입니다. 논문을 조작했잖아요. 황우석은 그 전까지는 한국인들에게는 하나의 자부심, 프라이드를 심어주었던 연구자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노무현 정부의 아주 전적인 지원을 받았던, 그래서 정부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였던 논문 조작 사건은 우리에겐 아주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 뉴스 같은 것을 한국의 브레인넷과 관련된 그런 젊은 학자들이 팩트 체크를 한 거야. 전문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황우석 박사의 논문을 하나하나 검증을 해서 그 논문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황우석의 실체를 드러낸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부끄럽지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인정할 줄 알게 됐고,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 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연구 윤리 이런 것들도 더 강화시키게 됐고, 또 이 과정을 거치면 한국의 이러한 이제 그 연구 윤리도 결국 탄탄해져서 나중에 가면 그 연구 윤리를 거친 모든 결과물들은 아주 안전한 방식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또 하나는 박근혜 사건,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박근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다 보니까 JTBC 태블릿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가짜냐 진짜냐 이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몇 년을 우리가 이끌어 왔잖아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 논란이 있고요. 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국론 분열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냥 둘로 갈려가지고 싸우게 되는 이런 이제
나라가 이제 두 토막이 나는 이런 지경이 날 정도로까지 극렬한 가짜 뉴스의 어떤 폐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실제로 사회적인 법리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느냐 아니냐를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적인 위기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가짜 뉴스도 많이 퍼뜨려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 사회에 유해성을 끼치는지는 측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측량 가능한지 아닌지를 묻는 거하고 측량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까지도 이것이 비화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하나의 사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 뉴스 가운데 거짓을 퍼뜨려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유튜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거짓 뉴스를 가지고 선정적이고 또는 편향된 이런 뉴스들을 쏟아내 가지고 이제 조회수를 많이 늘리고 또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려서 돈을 버는 유튜버의 이러한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언론 장사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통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잖아요. 한번 걸리면은 치료제가 없어서 모두 죽어버려 살처분해야 되는 아주 끔찍한 열병인데 이것을 치료제가 나왔다 해가지고 무슨 회사가 이런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거짓 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 뉴스를 통해서 작전 세력들이 막 이것을 퍼뜨려가지고 주식을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갑자기 이제 내다 팔아가지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4대강 사업의 수질 개선 정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정을 둘러싸고 서로 이제 사실관계로 다투면 좋은데 그 사실관계가 상당히 일단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녹조 문제를 한번 가지고 한번 벌어졌던 이 토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녹조가 과연 심해진 건 누구나 알고 녹조 라떼란 말을 쓸 정도니까 녹조가 심해진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녹조가 심해지는 거하고 수질이 나빠지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실험 결과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4대강 유역에서 BOD라고 하는 이런 전문적인 용어죠. BOD가 과거보다 좋아졌거나 또는 좀 보합이다, 나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녹조라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는 검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COD, 케미컬,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이제 검사를 해야만 수질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 집단들이 나와가지고 BOD 수치를 가지고 4대강 이제 공사를 통해 가지고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잘못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가짜 뉴스는 전문가 집단에서 발신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 뉴스인 이유는 실제로 수질을 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로만
재가지고 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그 모두를 총합해서 사실과 사실들을 모두 종합을 해가지고 진실을 드러냈을 때 우린 수질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BOD 하나의 값을 가지고 수질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진실을 왜곡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 집단들이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COD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고 검사를 했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았지만은 이미 늦었어요. 이미 BOD를 통해 가지고 4대강 수질이 개선됐다라는 이 뉴스가 이미 도배가 된 뒤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도 아무런 피해가 없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큰 피해를 낳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쟁점, 자, 한번 논점을 잡아보시죠. 피해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 이제는 피해가 있는 거는 인정합시다. 하지만 두 번째는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피해인지,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고 어디까지 거짓 뉴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잖아요. 가려낼 수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낼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려낼 수 있나요? 없나요? 거짓 뉴스 가려낼 수 있을까요? 팩트 체크하면 되겠죠. 응? 자, 2018년, 2019년, 20년은 안 나왔는데 2018년도 JTBC 팩트 체크를 쭉 살펴보면요,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JTBC에서는 끊임없이 팩트 체크를 하는데요. 팩트 체크의 팩트라는 건 사실이란 뜻인데 일어난 것이란 뜻입니다. 근데 체크란 말이 우리 번역을 못해서 또 헷갈리잖아요. 그냥 우리말로도 그냥 체크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체크라는 거는 원래는 그 체크메이트, 체스 용어잖아요. 체스. 그래서 우리식으로 장기로 얘기하면 장군 하면 이제 멍군 하고 이제 외통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장군, 멍군이라는 것은 한쪽이 공격을 하고 한쪽이 방어를 한다는 뜻이군요. 그럼 이제 체크라는 건 뭐냐면 너의 그 왕이 이제 잡혔어 하고 이제 외통수라는 거죠. 외통 장군을 쳐면 못 막으면 죽는 거죠. 잡히는 거죠. 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는 건 뭐냐면 한번 자 이게 진짜 사실인지 한번 내가 검사하겠어, 검증하겠어, 검토하겠어 이런 뜻입니다. 사실을 따져보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 사실을 살펴보기, 사실을 낱낱이 살펴보는 것, 이것이 팩트 체크입니다. 뭐 어려운 건 전혀 아니죠. 자, 체크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실제로 어떻게 받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 저렇게 한번 공격해보면 이제 방어하는 쪽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의 수를 내놔야겠죠. 그 수가 잘못된 수라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가리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자,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이 1순위인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은 대북 쌀 지원 이런 것이 1순위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이후에 대북 북한에게 쌀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극우단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게 쌀을 퍼주는 바람에 쌀값이 올라갔다 뭐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죠. 뭐 등등 해가지고 끊임없이 특정한 세력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총선 때 보면은 가짜 뉴스의 어떤 공식이 하나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프랑스, 독일, 뭐 아르헨티나 어디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외신이 뭐라고 보도했다라는 짤막한 외신발, 이것으로 갑자기 뉴스 하나가 툭 떠올라집니다. 이건 이제 황우석 이제 누구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권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프랑스 어디 머시기에서 이 뉴스가 떴다고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 보수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딘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해외 언론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의미에서는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허위, 조작, 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해외발 가지고 국내에서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특정한 세력을 음해하거나 지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 거짓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잘못 선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입게 되는 거겠죠. 이런 건 아주 공정하게, 엄정하게 사실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 뉴스가, 거짓 뉴스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 기관, 민간 기관 또는 다양한 언론사 또는 언론 기관, 언론 연구소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 뉴스를 가려내는 방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 뉴스를 이제 가려내는 방법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 그것도 알 수 있고요. 요거 보면은 이제 그 페이크 뉴스로 넘어가는데 가짜 뉴스의 수준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발전해서 진화했어요. 여기 보면 동영상을 제가 매질을 걸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갑자기 오바마가 나타나가지고 트럼프로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 굉장히 심각한 욕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오바마를 흉내낸 이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바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누가 이 사람이 이렇게 오바마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말을 하고 오바마가 똑같이 말하듯이 이렇게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비슷한 건데요. 사진처럼 보이는 건데 여기 보면은 가짜에는 거짓 뉴스에는 뭐가 있냐면 인공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문재인 그 후보죠. 당시 후보가 그 세월호 3기 이제 요 추모 때 참석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방명록을 쓴 것인데 방명록에 쓴 글자를 이렇게 지우고 아주 잘못된 내용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이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러한 그 잘못된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러한 가짜 뉴스, 거짓 뉴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거짓 뉴스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거짓 뉴스로 판명된 것을 판명이 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그것을 접속 차단하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데 24시간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차단하거나 접속을 이제 콘텐츠를 삭제를 하도록 이제 포털 사이트를 지금 이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까 국민 한 명 한 명의 이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고 보고 거짓 뉴스로 판명된 것은 반드시 차단하고 삭제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도 실제로 이것들을 퍼날르기 시작하면은 포털에서만 없는 것이지 그 뉴스는 삽시간에 전 국민에게 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짓 뉴스들이 워낙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이제 언론사들이 만들어낸 거짓 뉴스를 좀 처벌해달라. 언론사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유튜버들은 좀 모르겠는데
언론사들만큼은 사실 보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언론사를 처벌해달라는 거짓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이제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현재로서는 그것을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대신에 자율 규제라든지 기존의 현행법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행법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그 거짓 뉴스들을 실형으로 처벌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징역형을 때리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때린 적도 있고요. 벌금형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도 이미 거짓 뉴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실제 처벌된 내용들을 보면은 거짓 뉴스라기보다는 명예훼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제한된 의미에서만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해들은 현재 우리 세대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피해를 일으키는지를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적인 피해를 계산하거나 또는 그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이런 노력, 이런 연구들이 좀 뒷받침되어야겠다. 그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재 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은 법을 만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 6분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도 입법 발의를 한 적이 있죠. 거짓 뉴스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야당, 여당 이걸 가릴 것 없이 거짓 뉴스의 피해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헌법이라는 정신에 부합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법익이 크게 훼손된다는 공적 공익에 크게 훼손이 피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수위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증명이 좀 돼야 되고요. 또 다양한 단체들의 이런 이해관계를 또 조율해야 되고요.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서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좀 더 공론화가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선거 국면이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확진을 이제 받았는데 확진 시기가 좀 애매하다. 이것도 하나 쟁점이 되고 있고 또 건강 이상설도 이제 나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 정치인을 꼽으라고 하면 트럼프를 많이 꼽습니다. 트럼프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그 거짓말들이 처벌을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좀 보장된 나라이긴 한데 하나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음란물 같은 경우에 포르노 사이트인데 그 얼굴을 합성하는 거죠. 유명한 그 배우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리면은 접속자가 엄청 늘어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얼굴이라든지 유명 인사들로 바꿔치기 하는 이제 한번 트럼프로 나와가지고 이제 딥페이크 이제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금방 구별할 수는 있지만은 언뜻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많이 와가지고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와 보세요. 딥페이크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심각한 위험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딥페이크를 만드는지 그것을 좀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다 보면은 아이고 또 문제가 생기겠죠.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저건 거짓 뉴스야라고 탄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또는 자기 계층에게 자기 정부에게 뭔가 이렇게 그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들을 거짓 뉴스를 생산하는 이런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탄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 한 사례를 좀 말레이시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법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집단이 권력자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바람에 결국은 언론을 탄압하는 빌미가 됐다. 그래서 부작용도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제 강의가 이제 끝마쳐졌는데요. 네. 올챙이입니다. 언제쯤 앞발 뒷발이 나와가지고 개구리가 될까요? 우리의 토론 능력도 올챙이 시절을 거쳐야만 되겠죠. 오늘의 강의 주제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논점 분석을 한다는 것은 토론의 대가가 되기 위한 올챙이 시절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점 분석하지 않고 쟁점 분석하지 않고 토론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루어지는 쟁점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그 쟁점을 체계화한 뒤에 거기에 맞는 논거들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다양한 논점 분석표 사례들을 검토하신 뒤에 여러분들이 찾은 논제들을 그 논점 분석표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